저희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모이게 된, 저희 팀원이 구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 수업을 듣는 저와 최정원 학생이 시사 경제를 뉴스와 신문에서 많이 접했었는데 그중 집값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관한 기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비자의 심리와 기업의 심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사를 접한 후 문제의 다방면적인 접근을 위해 평소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엄지민 학생과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이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었는데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지만 이 정책이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과거 2007년 전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의 과거 사례를 통해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정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1977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이전에는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1989년에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 연동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도래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 자율화가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까지 가격이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5년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주택공사, 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이 개발한 토지인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됐다가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아파트의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요건으로 2014년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지금은 정부는 2019년 8월 12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이 그중에서 이 주택을 민간택지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를 이렇게 지역 전체를 하지 않고 동별로 핀셋 지정해서 일부 지역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핀셋 지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선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문재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풍선효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볼록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풍선효과라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시사 경제 쪽 부분에서 본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 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이 시사 문제에서는 풍선효과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자면 부동산 규제를 이쪽에서 했다고 했는데 저 동네는 규제가 없다 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시사에서 풍선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이해가 쉽지 않으신다면 다른 예시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창촌을 단속하자 주택가로 옮겨가 은밀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든가, 혹시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희 일상에 접근해 있는 우리 학교에서 교내 흡연 문제를 막았는데 교외 흡연 문제가 더욱더 빈번히 발생한다는 예시를 들자면 풍선효과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풍선효과를 설명한 이유는 바로 저 칠판에 적힌 송도 국제도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송도 국제도시에서는 포스코 건설이 아파트 3개 단지에서 789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11만 2,990명의 신청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를 경쟁률로 보자면 143대 1입니다. 143명이 하나의 집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심한 예시로는 송도 국제 E5 더샵 센트럴파크에서는 258가구 모집에 53,181명이 신청을 하여 경쟁률이 206대 1까지 떠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에서 인기 있는 층수는 33가구 분양에 24,871명이 모임으로써 경쟁률이 무려 1,463대 1까지 치솟는 그런 풍선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분양 경쟁 과외를 줄이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서 더 큰 분쟁 과열을 야기함으로써 풍선효과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예시로 아파트 값의 조정을 인해서 오피스텔 구입의 상승을 야기하는 많은 풍선효과들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면 풍선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더지 잡기식인 현재 가열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단면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심층적이며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핀셋 지정이 아니라 망치와 같은 적용 지역을 넓은 범위로 확장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LTV 대출 규제라고 원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 대출을 80%까지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40%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9억 이상은 20%만 지원을 해주고요. 15억 이상은 아예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거주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까지 사버리는, 즉 두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더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9억의 아파트를 만약 10억에 샀다가 나중에 12억에 팔면 시세 차익이 2억이나 되는데 그 2억을 세금을 떼어버림으로써 그 2억 이익을 최대한 강수시키는 그런 정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수요를 줄이거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를 낮추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부는 지금 제도를 끝이 아니라 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과제연구 발표를 통해 얻게 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과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키우게 되었고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개선안을 생각해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각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원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토의함으로써 자신의 견해와 다른 조원들의 의견을 절충해 통합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에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하여 리더십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